상하수도 계획은요, 상수도 기본사항 그리고 하수도 기본사항 요거에 대한 이제 설계 기준들이 있어요. 그 설계 기준들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배울 걸 뭐냐면 사실은 그 내용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다 배우려면은 상수도 하나만 이만하고 하수도 하나만 이만해요. 여러분들이 총 한 페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최소한 3,000페이지 정도? 그 정도를 좀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사실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거기에 시험 문제로 좀 출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로 좀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추려서 저랑 같이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 계획들은요, 어떤 이해보다는 이 명시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건설하기 앞서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수치들이. 그래서 이 수치들이 변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떤 뭐 발전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수치들을 좀 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 수치를 설계함에 있어서의 그 근거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기본 계획이에요. 상수도의 기본 계획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총설이라는 게 처음에 나옵니다. 이 총설이라는 거는 이 기본 계획을 하게 된 이제 배경이 되는데요. 이 계획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수도법이라는 거를 좀 기본으로 합니다. 이 수도라는 거는 우리가 흘러가는 그 상수도, 하수도 그걸 이제 총괄하는 법이죠. 그래서 수도법을 기본으로 해서 수도법의 사실 이 목적이 뭐냐면은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상수도라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하천에서 물 떠먹고 약수터에서 물 떠오고 뭐 지하수 뭐 우물로 뭐 길러서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채굴해 놨던 뭐 생수 같은 거 사 먹거나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런 법이 없다라는 거는 그걸 규제할 것도 없고 그 물이 지금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개개인이 그냥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 공중 위생의 문제 같은 것도 따를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활 환경이 개선이 안 되겠죠. 이 상수도 문제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하수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하수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그대로 우리가 버린 오수들은 막 버리다 보니까 어떤 항구가는 막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굉장히 오염이 심해지고 악취라든지 기타 뭐 병원균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수도가 없었을 예전에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이 수도법이라는 게 나왔고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상수도를 계획할 때 그 계획의 설계 기준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기준을 위에서 딱 정해줘야지만이 전국 어딜 가든지 간에 상수도를 건설할 때는 이 기준을 따라서 해야지만이 이 목적들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 기본 계획의 이제 총칙을 한번 살펴보면 총칙에 보니까 기본 계획은 일단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돼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한 번 건설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방침.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는 목적에 의거해서 목적은 아까 전에서 배웠죠. 공중 위생하고 그리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계획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방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침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 사항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 사항대로 설계를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정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기본 계획에 기본 방침이 있는데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띄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그 총칙 밑에 기본 방침 있죠. 그 파트를 한번 읽어보게 하시고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 바로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왜냐면 뭐 수질, 수량의 확보, 수압의 확보, 그다음 비상 대책이라든지 개량과 갱신하는 방법들, 환경에 대한 대책들, 또 기타 사항들
당연히 여기들이 이제 기본 방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방침들을 쭉 모아 보면은 이제 이런 계획 수립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방침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 사항에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이 밑에서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정한 후에는 이제 정비 내용의 결정, 이런 순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자, 기본 사항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되냐면 세부적으로 딱 찝어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찝어주는 내용들이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주 타겟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수치상으로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사, 여러분들 산업기사가 되셨을 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수도 관련한 회사로 갔다. 그러면 어떤 거를 건설을 할 때, 시공업체 건설을 하는데 이런 기본 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막닥뜨리는 이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기본 사항의 결정은 계획 목표 연도가 있어요. 일단 연도가 얼마로 설정되냐면 15에서 20년입니다. 이거 하수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하수도는 하수도 파트에서 보도록 하고, 상수도는 일단 계획 연도가 상 5위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상에 나는 좀 5위가 있어야 좋아. 또는 내 5위를 싫어하시는 분은 나는 상에는 5위가 있는 건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5, 2 해가지고 15에서 20년입니다. 아까 분명히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장기적이면 일단 10년 이상인데 상호이다 해가지고 15에서 20년으로 계획 목표 연도를 일단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연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 급수 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 계획 연도까지 배수관이 부설되어 급수되는 구역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이거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말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 밑줄 쳐주시고 종합적으로 고려, 밑줄 치고 넘어갑니다. 됐죠? 이런 거 바꾸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 급수 인구, 계획 급수 인구 한번 살펴보니까 계획 급수 인구라는 거는 과거에 계획 인구 보급률을 곱하여 결정됐는데 과거의 실적이나 장래 수도 시설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여기 지금 여러분 체크하실 게 과거의 실적이나 장래의 수도 시설 계획 여기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인구를 살펴봐야 돼요. 계획급수 인구라는 건 뭐냐면은 계획적으로 이 상수도가 뭡니까?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인구들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뭐 대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도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명인데 10년 전에 얼마였냐면 2만 8천 명이었대요. 그 다음에 대도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1000만인데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뭐 600만이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증가되는 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고려 안 하고 급수인구를 삼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걸 만약에 그냥 지금 3만이라고 해갖고 지금 1000만이라고 해갖고 한번 좀 늘어나겠네 해갖고 그냥 3만짜리 이 상수도를 설치를 하면은 여기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인구가 증가에 따라서. 그래서 인구가 지금 얼만큼 커지는지 또는 뭐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 인구의 증감 정도를 파악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계획 급수 보급률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실제구나 장래의 수도 시설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등차급수법이 있습니다. 등차급수. 여러분들 등차급수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오랜만에 들어보실 거예요. 자, 이 등차급수 있고 등비급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오랜만에 다시 좀 할 건데 간단하게 할 거예요. 예전에 막 고등학교 이 수학 때는 등차급수, 등비급수 할 때 굉장히 이 문제를 응용해 갖고 막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시계만 대입해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너무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식은 다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등차급수 어쩔 때 쓰냐면 발전이 느린 도시, 발전이 막 몇 배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뭐 2,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뭐 3,000명 늘었다, 이렇게 덧셈으로 좀 산출이 되는 게 좀 더 정확한 경우에, 그러니까 발전이 느린 도시죠. 발전이 느린 도시는 등차급수법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등차급수법의 식 한번 써보니까 식이 pn 여기에 an, ax 죄송합니다. ax 이렇게 좀 되고요. 여기를 갖다가 P0 뒤에 쓰는 것보다 여기 앞에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게요. PN에 다시 자 P0 플러스 AX 이렇게 되죠. 뒤로 쓰려니까 이게 교환하고 맞추는 게 딱 나을 것 같아요. 자 PN은 P0 플러스 AX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들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 N 같은 경우는 이 경관 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 n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x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 갖고 일부러 제가 헷갈리는 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것도 경관 연수입니다. x가 그러니까 뭐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2년 후에는 도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실 것인가, 그때 경관 연수가 x예요. 그 다음에 이 제로니까 시간 지금 초기죠. 초기 인구입니다. 요게 시간이 지나기 전 초기 인구가 바로 저 P0가 되는 거예요. P0. 그 다음에 요 A가 중요하겠죠? A가 연간 인구 증가수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1년 지날 때마다 1000명, 2년 지나면 2000명, 3년 지나면 3000명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죠? 경관연수, 그다음에 연간 인구 증가수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고요. 밑에도 쓸 거니까 여기다 좀 써봐야겠다. 초기 인구.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전이 굉장히 좀 빠른 도시. 몇 배 이렇게 좀 배로 따져야지 좀 더 정확한 경우죠.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식 한번 써보니까 Pn은 P0 1 플러스 R에 여기도 X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X는 경관 연수고요. 뭐만 달라지냐면 R만 달라지죠. R이 뭐겠어요? R이 인구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 해가지고 여기가 뭐 0.05다 이렇게 됐으면은 5%씩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인구 증가가 뭐 0.1이다 그러면 10% 증가하는 거고, 증가율만 집어넣어주고 경관연수만 여기 승 처리해주면 등비급수에 의한 인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막 증가하다가 또 줄어들고 증가하다가 줄어들고, 또는 이 도시는 발전이 딱 중간이에요. 느리다고 할 수도 없고 빠르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럼 등차 쓰기도 뭐하고 등비 쓰기도 뭐하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로지스틱법입니다. 이 로지스틱법은 인구에 비례하여서 산출을 해가지고요. 뭘 가지고 구했냐면 제가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지스틱식은 똑같이 PN인데 여기 S라는 게 들어갑니다. 로지스틱식은 X라는 게 들어가고 플러스 EXP에 A 마이너스 B의 X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A하고 B는요, 요거는 상수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S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S가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포화 인구수.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는 게 뭘까요? 포화 인구수.
그렇죠. 어떤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가 최대로 커져봤자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로 친다면 서울에 최대 들어가 봐야 얼마밖에 안 될까요? 지금 거의 경기도까지 합치면 2천만 되고 1,500만 이 정도 되나요? 서울이? 최대로 해봐야 뭐 2천만밖에 안 된다. 더 이상은 뭐 주거 공간이 없다. 아니면 너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포화 인구수가 뭐 2천만으로 잡는 거야. 그럼 이 포화 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겁니다. 어떤 시골 뭐 강원도 지역에 어디 뭐 양양군을 뭐 조사를 했더니 양양군은 뭐 인구가 최대가 해봐야 뭐 10만밖에 안 된다. 10만으로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도시의 포화 인구를 씀으로써 인구에 비례해서 중간 도시든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로지스틱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분되시죠? 세 가지? 이 식 그럼 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외워야 되겠죠. 세 개 외워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이 식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고등학교 때 떠올린다고 생각하고 로지스틱 이거 한 가지만 더 구분해 주시면 돼요. 됐죠? 네, 외워주셔야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상수도의 이제 기본 계획 중에 기본 사항 결정하고 있었는데 아까는 인구 결정했고 지금은 계획 급수량을 한번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계획 급수량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계획 1일 평균 급수량.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물을 공급을 해야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돗물로 샤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할까? 이거죠. 이거 결정하는 건데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요. 기본적으로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계획 1일 평균 사용수량 이거를 알면 산출이 되고요. 여기에 나누기 뭘 나누냐면 계획 유효율이라는 걸 나눠요. 자, 유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100%로 여러분들 공급을 했어요. 물을. 근데 공급을 다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뭐 80리터다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리터를 공급했더니 사람들이 80리터 다 씁니까? 쓰는 사람도 있고 오버되는 사람도 있고 뭐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얼마밖에 안 썼냐면은 실제적으로는 뭐 65리터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획 유효율이라는 거는 여기서 전체 80 중에 60 요만큼이 계획 유효율이 되는 겁니다. 유효율이 또는 이 유효율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유효되는 만큼을 실제적으로 사용한 만큼을 나눠줌으로써 만약에 좀 더 적게 썼다 그러면 더 나눠줌으로써 이거를 좀 더 여유 있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평균 급수량을 유효율을 나눠서 보정함으로써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은 어떻게 산출되냐면 요거는 이제 평균 급수량이 있으면 여기서 지금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 저렇게 해서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을 구했어요. 평균적으로 급수되는 양을 구했습니다. 유효율로 나눠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다가 곱해지는 게 자, 계획 첨두율이라는 거를 곱합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 자, 계획 첨두율이라는 걸 곱해요. 이 첨두라는 단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첨두? 혹시 개론할 때? 첨두 하상계수 할 때 뭐 첨두부화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나요? 기억 안 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첨두라는 거는 꼭대기예요. 꼭대기. 하이, 피크치. 아주 피크치입니다. 그래서 피크치가 될 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첨두율을 교환에도 써놨지만
개념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면 첨두율이라는 거는 최대로 급수되는 이 급수량을 평균 급수량으로 나눈 게 이게 바로 첨두율입니다. 첨두율의 개념 이해되세요? 최대 급수 나누기 평균 급수.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은 첨두 부하가 굉장히 크다. 그 얘기하는 게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오니까 하천의 최대 유량은 크고 최소 유량은 작죠. 그러니까 첨두 부하가 크죠. 다른 말로 그게 하산 계수가 크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첨두율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평균 급수량에다가 최대 급수되는 이 첨두율을 곱하니까 최대로 급수될 수 있는 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일일 최대 급수량.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평균 급수로 공급을 물은해야 되고 관을 짤 때 여러분들이 상수도 관을 계획을 할 때는 뭘로 계획할 거예요? 평균으로 사이즈로 계획할 거예요? 아니면 최대로 계획하겠어요? 그 관에는 평균적으로 평균 급수가 흘러가지만 최대 급수도 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 아주 이제 계획하면서 아주 제가 자주 할 얘기들입니다. 최대 급수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관은 최대 급수까지도 지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관들은 최대량으로 설계가 돼요. 그거를 뭐 시간 최대로 하니 일 최대로 하니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개 다 최대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최대량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되고요. 첨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두율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있어요. 누구냐면 부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하율. 이 부하율이라는 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예요. 한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 그래서 이 부하율이라는 개념은 써보니까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최대 급수인데 이 중에 평균 급수예요. 자,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아까 첨두율을 거꾸로 해놓은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첨두율하고 부하율은 역수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최대 급수량을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계획 1일 평균 급수 이거를 나누기 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하율로도 계획 붙여야죠. 계획 부하율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역수관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 급수량에 곱해도 되고 평균 급수량에 첨두율이 아니라 부하율을 나눠도 최대 급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산출되고 그 다음에 사용 수량의 내역이나 기초 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계획 1일 평균 사용 수량이라는 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저 지금 계획 1일 평균,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어떻게 구하지? 했더니 그럴 때는 계획 1인 1일 평균 급수량을 가지고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번 보니까 계획 1인 평균 급수량에다가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는 알 거지? 라는 거예요. 지금 사용수량 내력이나 기초자료 같은 거 전체 자료는 모르는데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평균 급수량은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계획 급수 인구를 곱해서 산출을 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오겠죠. 그쵸? 한 사람이 쓰는 평균 급수량에다가 전체 인구를 곱하면 하루에 쓰는 평균 급수량이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에 여기다가 똑같이 계획 급수 인구를 곱하면은 저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계획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어떻게 산출되냐면 계획 1인 1일 평균 사용 수량 요거를 나눠야 되겠죠. 요거를 계획 유효율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이거 1일 평균 급수량은 1일 평균 사용 수량을 유효율로 나눴으니까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1인 1일 평균 사용 수량을 계획 유효율로 나눠주면은 이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 급수량 구하고 구해진 1인 1일 평균 급수량 가지고 급수인구 곱하면 평균 급수량, 최대 급수량에다가 급수인구 곱하면 최대 급수량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내용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시설의 개량과 갱신 그리고 환경 대책 기타도 이 기본 사항의 결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사항이 결정이 되면은 구체적인 이제 시설 구조 기본 사항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나머지들은 다 누가 해야 될 일들이 있냐면 사실 이 상하수도는 환경하는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만들죠? 토목하는 사람이 같이 와서 만들어야 되고요. 전기하는 사람도 같이 와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땅 얼마나 파고 그 각도 만들고 그거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규격하고 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그 생물학적 뭐 공부라든지 화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파트들은 토목한테 좀 맡길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설계하중 및 외력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험 문제도 이제 몇 번 나왔고 나머지 파트들은 전기와 토목 분야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걔네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나올 수는 있지만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저조해요. 그래서 이 파트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계하중 및 외력 제가 뭐라고 썼냐면 꼼꼼히 읽어보자. 자, 거기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참 치사합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그 출제 회원분들도 만약에 보셨다면은 이거 안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아유 이거 치사합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래 안 낸다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단위 중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 표준 품셈에 따른다 그랬죠. 그게 기억하시고 건설 표준 품셈에 밑줄 하나 칠게요. 그 다음에 적자 중에 해당 시설의 실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토합의 산정에는 적절한 토합 공식 사용된다. 뭐 문제 안 되는데. 자, 여기서 풍압은 속도압의 풍력 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이거 뭐라고 바꿀까요? 진짜 믿기 힘들겠지만 풍력 계수를 나누어 산정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여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 속도압에도 동그라미 칠게요. 속도압을 뭐라 바꾸냐면 바꾸기 좋은 게 정압의 풍력 계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전압에 곱해서 산출된다. 틀린 거죠. 속도압에 곱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진력은 시설의 중요도 및 지진동의 크기에 따라 내진수를 정하고 내진 설계법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이것도 사실 바꾸기 힘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적설 하중은 눈의 단위 중량의 그 지방에서 수직 최심 적설량을 곱하여 산정된다. 됐는데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수직이니까 수평으로 할 수 있고 최심 적설량을 나누어 할 수 있겠죠. 그거 곱하여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이거 나올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어요. 바꾼 적 있었고 실제로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얼음 두께에 비하여 결빙력이 작은 구조물 돼 있는데 작은에다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물 설계는 일반적으로 온도 변화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죠.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높은 곳에는 낮은 곳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높은 곳에 설치되는 높은 곳에 체크하시고 지상 구조물은 비었을 때 부력이 고려되어야 된다. 됐고. 그다음에 양압력은 구조물의 전후에 수위차가 생기는 경우에 고려된다 했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된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